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감 단어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어떻게 여러 가지의 공감 단어들을 사용해 보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단어를 사용해 주면 사용해 줄수록 우리 자녀들은 더 폭넓은 어휘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말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감 단어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은 또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 더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런 단어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해 보시고 상황을 계획해 보시고 그 상황에 따라 그것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유재석과 강호동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굉장히 걸출한 그런 리더로서 이 MC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유재석은 그때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분이 좋은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강호동은요, 잘 되는 사람을 잡아서 띄워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호동이 왜 그럼 그렇게 폭군 같은 전재형의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강호동은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대요. 단어 하나, 명언 하나, 또 고사성어 하나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다가 이거 써봐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자신의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준비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강호동이라는 씨름 선수가 유명한 MC가 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그렇게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해 가면서 내가 이런 단어를 써봐야겠구나, 이렇게 표현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칭찬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시면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데 조금 더 계획적으로 준비된 부모님들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 AP Now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이해하고 교정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그릇된 행동,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지 않고 교정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가해지고요, 혹은 폭력적인 언사가 오가기도 하고 분노나 화가 치밀어서 이것들을 바꾸어 내려오고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행동은 반드시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교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들, 놀랍게도 이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은요, 유전이나 가정환경, 가족구도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사실 모든 자녀들의 생활 습관, 어릴 때의 행동 방식, 우리 조부모님들이 보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닮아서 그래. 너 닮아서 그래. 이게 뭐냐면 유전인 겁니다.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회와 가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때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사실상은 우리의 기질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회와 가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자녀들도 충분히 바뀌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릇된 행동인 겁니다. 내가 어릴 때 했는 것은 기억 못하지만 저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꾸어 갔던 이 사회와 가정을 거쳤던 것들을 자녀가 하고 있으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 환경에 대한 이유입니다.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자랄 때, 심지어 이 아들러는 2세에서 5세까지가 가장 자녀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요, 어릴 때 젖먹이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2세부터 5세까지 엄마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아빠에 대해서 험담을 몰래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요, 자녀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뭐가 되냐면 아빠는 나쁜 사람,
아빠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학습해 가고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향해서도 정치를 향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자녀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여주는 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환경에서요, 부모님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좋게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기쁘게 바라보고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자연 만물들 바라보면서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이 야, 이거 봐, 여기에 꽃이 피었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요, 자녀들은 아, 우리 부모님이 꽃에 관심이 있구나, 첫 번째를 깨닫고, 두 번째는 꽃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꽃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꽃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학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정 환경에 부모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부도 자녀들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해 줍니다. 가정 안의 첫째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집안에서 첫째라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척, 이모, 삼촌 전부 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왕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눈짓만 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둘째에게 그 관심이 넘어갑니다. 물론 전부가 넘어가지는 않지만요, 모든 것을 가졌던 첫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을 뺏겨가는 거죠. 아들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잃어버린 왕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세자였는데 왕세자를 찬탈된 겁니다. 심각하겠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투를 하기도 하고요, 도리어 아이를 잘 챙겨주면서 엄마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승화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이가 아이답지 않은 상태, 어른스러워진 상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인 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그 나이의 연령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아이 동생을 몰래 밟기도 하고요, 뒤에서 때리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욕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 동생에게 뺏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둘째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셋째가 태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셋째에게 모든 사랑이 갑니다. 막내잖아요. 그럼 둘째는요, 낀 가정들, 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첫째는 장남이라서, 장녀라서, 첫째라서, 막내는 귀염둥이고 사랑스러운데 둘째는 뭐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둘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형질들, 기질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막내는요, 너 막내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출생 순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내는 많이 유독 사랑을 받으면서 끝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이나 방향성들,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생깁니다. 저희 가정만 봐도요, 첫째 때는 초콜릿 먹이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5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미 먹고 있는 겁니다. 둘째가 보면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첫째만큼 기다렸을까요? 아시겠죠?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사실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그것들은요, 전부 다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녀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들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틀렸다, 아니다 이야기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서 교정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부모님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무엇을 위해 how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집에 돌아와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뭐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왜 때렸어? 라고 물어봐요. 자, 왜 때렸어? 라고 물어보면요. 일단 때린 건 잘못한 거고요. 이후의 여하에 따라서 너를 혼낼 거야 라는 것이 이미 은연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솔직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그럼 대화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자기 방어 기제를 많이 쓰고 있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너 지금 상태가 어떠니? 라는 첫 번째의 질문, 지금 자녀가 겪고 있는 현재에 대한 질문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요. 아이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 부모님은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왜에 집착하는 것과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미래의 일을 향한 방향성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이 왜, 과거에 대한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결과에 치우쳐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은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요. 사소한 차이 같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하우에 대한 것들, 과정에 대한 것들, 성숙에 대한 것들 다 연결되는 건데요. 이 부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녀가 그것을 했을 때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속상했지, 힘들었지, 많이 혼났어? 자녀들의 마음을 케어해 주는 한마디,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되는 대화는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이 무엇을 위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드라이쿨스라는 사람의 이론인데요. 아동행정의 목적은요. 딱 4가지로 구분된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는 뭐냐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는요. 아이들이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 욕구 중에 하나인데 때로는요. 이것을 못 채울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4가지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요. 접촉과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접촉, 이 스킨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녀들은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일원이야 라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반드시 느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여기 놓고 집에 가버린다? 이게 뭐냐면요. 잘못하면 너는 나의 가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속감에 대한 문제를요, 굉장히 크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발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자녀들이 바라보기에는 부모님의 말은 절대적이다 보니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결핍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손가락 빠는 거 가지고 애정 결핍이네?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접촉, 소속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착 인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접촉,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속에서, 아이의 품속에서, 엄마의 품속에서 팔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요. 접촉, 소속감에 대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한 과정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힘입니다. 힘. 힘이라는 걸 가지고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과 힘겨루기를요. 엄청 많이 해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중요한 것 중에 이 힘에 대한 욕구인데 이 힘에 대한 욕구는요.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정말 긴장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고단수거든요. 이 힘에 대한 것은 내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끼쳐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갑질 이런 것들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녀가요. 부모님에게 이걸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순간에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에게 힘을 끼쳐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예건 아니오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말에 반응했거든요. 그러면 자녀는 그 힘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영리학력 있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영리학력이 보여지지 않을 때, 부모가 무시하거나 부모가 반응을 하지 않거나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엄마 바쁘니까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이 힘을 끼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항하는 겁니다. 들어누워서 울어요. 들어누워서 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관심을 보여라 라는 힘싸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힘싸우기에서 부모님이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짜증을 내고 뭐라 그러기도 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네, 자녀는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주는구나,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주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힘싸우기에서 자기가 이겼던 방법을 채용하게 될 겁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게요, 힘겨루기입니다. 이 힘겨루기만큼은요, 정말 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반응, 자녀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이 행동들, 사소한 것들, 관심 가져주는 것들, 캐치해주는 것들, 이것들이 자녀의 힘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깨우쳐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면요, 학교 가서나 어린이집 가서나 이럴 때 친구들을 때리고 오면 부모님들이 반응을 해줘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던 것 같은 부모님들이 친구를 때리기만 하면 잽싸게 학교로 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아, 내가 친구를 괴롭히고 나면 엄마의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힘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봐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방어기제들,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방어기제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생겨난 방어기제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만들고, 그 날카로운 사람을 누군가가 품어주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내는 것, 다 이런 보호에 대한 결핍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녀들에게 보호하는,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들을 좋은 방향으로 알게 해주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물러서기인데요. 물러서기는 뭐냐면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장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겁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물러서기에 대한 부족함이 청소년기에 가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요즘은 청소년기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만 돼도 이미 나타나더라고요. 사춘기 때가 되는데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이어진 아이들의 대부분은 담배로, 술로 이어져서 자신의 이 물러서기로 자기 자신의 안녕을,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길을 그곳에서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러서기도요,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것,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플러스에 있는 도전정신과 스릴 추구는요, 청소년기 이후에 일어나는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도전한다는 게 뭐냐면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롤러코스터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면, 열에 여덟은 떨어지고 있으면 탈까요? 아니죠.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도요, 내가 힘들어져도요, 내가 넘어져도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 그 안정감이 결핍되면 도전정신이 사라져요. 그러면 안전하게만 하는 거죠. 스릴 추구도 그래서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쿨스는요, 이 네 가지의 접촉, 소속감, 힘, 보호, 물러서기, 자녀들이요, 무조건이랍니다. 무조건 채워야 하는 욕구인데, 이 욕구의 결핍에 의해서 자녀들의 그릇된 행동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 이것을 잘 채워주기만 해도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랬느냐. 아, 이 아이가 소속감 때문에 그러냐? 힘 때문에 그러냐? 보호 때문에 그러냐? 물러서기 때문에 그러느냐? 부모님들은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접촉, 소속감에 대한 이 목적은요, 긍정적인 접근과 부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요, 이 소속감을 충분히 채워준 아이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을 일원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행동하여도요, 충분히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이 결핍된 아이들의 대표적인 반응들은 부당한 관심을 끌기, 부정적인 접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드러눕고 울거나요, 혹은 때를 쓰거나 절대 안 놔주거나 부셔버리거나 집어 던지는 경우,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럼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요, 그 문제로 인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화를 내면요, 그 자체의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수동형의 부모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전제형 그리고 수동형, 이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건 민주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부모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부당한 관심을 주게 되고, 아이는 내가 하는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부당한 관심 끌기 위해서요,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무조건 보여주는 형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진 찍을 때 있어요. 이상하게 고맘때만 되면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예쁘지 않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요. 왜 그럴까요? 소속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요,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예쁜 것을 예쁘다 하고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서요, 내가 못난 행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엄마가 더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소속감이 부족한 자녀들로 형성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해 주면서도 역시 이것을 긍정적인 접근 형태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할 이야기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화 소거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힘인데요, 힘은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게 되면 반항하는 거죠. 왜? 반항을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내가 힘을 쓰고 있고 내가 폭력적으로 바뀌고 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거든요. 그러면 힘에 대한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의 힘을, 영향력을 끼쳐보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적절한 방향으로, 독립성이나 능력의 긍정적인 접근으로 끼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호에 대한 문제는요,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고,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도요, 보호 본능이죠. 용서해 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해요. 안갚음이죠. 몰래 때리거나요, 몰래 찌르거나요, 물건을 훔치거나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그 상대방에게 자신에게를 보호하기 위해 안갚음을 해버린 겁니다. 때로는요, 험한 말을 하기도 해요. 험한 말을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나니 상대방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상처 주기 위해서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까지 이 안갚음을 하는 경우들, 동생들에게 안갚음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로, 이 물러서기, 긍정적인 접근은 뭐냐면요, 적절하게 회피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거나, 혹은 나만의 취미 생활을 가진다거나, 나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과도한 회피로 가게 되면,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임에 중독되거나 술이나 담배에 쩌들거나 혹은 잘못된 삶의 양태를 가져버리게 되는, 그리고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게임에서 인정받는 그 인정을 통하여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내 영향력, 힘을 얻게 되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중독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요, DSM-5라는 이상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또 게임에 물들은 자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은요, 물러서기,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힐링하고 자기 자신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내게 하는 것에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요, 주로 강화 소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화 소거 방식은요,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을, 자신은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없다는 사람에게요, 아주 작은 것들, 흠집이 조금 있는 것들을 만지게 하고,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있는 것도 만지게 하고, 나중에는 누가 봐도 지저분한 것들을 장갑을 끼고 만지게 하고, 또 나중에는 더 심한 것도 손으로 만지게 하면서 점점 노출을 시켜 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강화 소거 방식이 뭐냐면 잘했을 때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했을 때는 무시를 해버립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이 강화 소거 방식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부정적인 접근을 할 때 반응해 주지 않고 긍정적인 접근을 할 때 많은 칭찬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해내면요, 이 방식들은 쉽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보호에 대한 것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성경에서는 자녀를 에베소의 말씀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노엽게 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이 악의 순환을 계속해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엄마 마음대로 하고, 이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까,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 대부분은요, 부모님들이 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녀들의 이 부정적인 접근 방식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부모님이 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세상을 처음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낯선 상황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데요, 내가 이가 나는 것조차 너무 아파서 울부짖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소한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을 통해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덜 주거나 사랑을 덜 끼치거나 영향력을 덜 끼칠 때,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 때 이 자녀들은 쉽게 부정적인 접근 방식들을 채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부정적인 접근 방식을 강하게 반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 악의 순환들을 끊기 위해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긍정적인 관계 맺기, 그리고 느슨한 대결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네 번째, 이 물러서기, 게임 중독에 대한 부분들,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들, 이게요, 놀랍게도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요, 완벽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랍니다. 부모님이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끼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힐링하고 리프레시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이 완벽한 기질 때문에 자기를 조금 더 재단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물러서기, 과도한 회피가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강화 소거 방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회피 중인 자녀들에게는요, 정작 그 부정적인 접근 방식일지라도 수용해주고 관계 맺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아, 엄마도 하네? 아빠도 하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게임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담배를 같이 펴주는 거예요. 술을 같이 마셔주는 거예요. 이걸 안 된다,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것을 나쁜 것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현실에서부터 회피해버린 과도한 회피를 한 자녀들에게는요, 그것이 부정적인 접근 방식일지라도 강화 소거 방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그곳에 참여해줘서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관계 맺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것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한 대결,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이 느슨한 대결은 뭐냐면
FLAC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야기할 때요, 힘겨루기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느낌과 한계와 대안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LAC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느슨한 대결은 자녀랑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힘겨루기를 거부하면서도 이것을 행해 나아가기 위한 방식으로 정해진 겁니다. 아까 전에 부정적인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는 것은 힘겨루기에 시작되는 반항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 느낌이 뭐냐면요. 부모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 있잖아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의 끝, 그 끝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은 뭐냐면 그럼 이런 방식은 어떻겠냐? 손바닥 펼치기죠. 결과는 어떻겠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요, 마트에 갔는데 게임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 게임기들이 있고 막 장난감들이 있거나 혹은 뭐 TV가 있거나 그런 것들, 뭐 레고가 있는 곳도 있고요. 거기 가서 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장을 다 봤어요. 엄마 아빠가 장을 다 봤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언제까지 놀 거야? 안 따라와? 아니죠. F, 느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여기 잘못하면 안 되는데요. 이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들의 느낌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감에 대한 것이니까요. 야, 너 정말 재밌나 보다. 레고가 너무 재밌나 보다. 이 TV가 그렇게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면 자녀들의 느낌을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장을 다 봤으니까 가야 될 시간이야 라고 끝났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럴 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손바닥 펼쳐주기입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기다려줄 테니까 10분만 더 놀고 가면 어떨까? 그렇게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 대안을 수용할 것인가? 10분만 더 놀게 해주면 그때는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니면 아니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그때도 따라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장 보러 올 때 넌 데려올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는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자녀가 마트를 와서 노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용돈으로 직결되거나 밥 먹는 걸로 직결되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보상이요. 항상 논리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논리적인 결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트에 와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으니 다음부터는 마트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건 논리적인데 마트에 가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내일부터 장난감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논리적이지 않죠. 자녀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반항하게 될 겁니다. 논리적인 결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주시고 데려가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게 느슨한 대결입니다. 여기에서요, 쉽게 자녀들이 힘겨루게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눕거나 반항하는 거죠. 그럴 때 또다시 내가 힘을 끼치면요, 멱살을 잡거나 들어앉거나 이 문제들은요, 다시 한번 부당한 접근 방식, 두 번째 이야기했던 힘, 이 힘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서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힘겨루기를 피하면서 논리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런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식탁에서 아이가 밥을 안 먹고요,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만, 밥 먹어, 빨리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느낌. 네가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보니까 너는 밥을 먹기 싫은 거구나. 자녀가 느끼는 느낌이잖아요. 한계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어. 지금은 곧 밥을 정리해야 되거든. 대안은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먹으면 엄마가 조금 더 기다려줄게. 결과는 뭘까요? 이때의 결과는 논리적이어야 하죠. TV 못 봐.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밥을 어떻게 해요? 먹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거실로 가야 할 거야. 이게 논리적인 겁니다. 지금 밥을 먹지 않고 있는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서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 느낌에 따라서 이제는 밥을 그만 먹고 가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엄마들이 이런 문제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럼 애 밥을 안 먹일까요? 네. 한 끼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요. 한 끼를 참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결과를 통해 배가 고픔을 느끼게 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먹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장난을 치겠죠. 대부분의 아이는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 오늘 저녁에 밥을 그만 먹기로 한 거지? 그러면 당장 네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있어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단호한 명령이에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아이들은 지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잃었고요. 또 밥도 잃어버리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상과 관심을 놓치게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식사를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소리치거나 울거나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반항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부정적인 접근 방식, 힘싸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나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반항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분노가 일어나는 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자녀가 분노를 하는 것도 내가 분노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뜻대로 행동이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인데요.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밥 한 끼 안 먹는 게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하루 안 씻기는 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자녀의 관계를 더 잘 해내서 수동적인 부모가 아니라 민주적인 부모의 방식으로 가족회의나 혹은 토론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밥 한 끼 먹지 않고 자연적인 결과로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고 씻지 않아 조금 힘겨워지는 것이 냄새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며칠을 씻지 않아서 감기에 걸리게 된다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양육할 필요는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어요. 내가 화를 내면서요.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도 모순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화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배우고 있구나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적 토론의 규칙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가족회의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족회의를 가장 추천하는데요. 이 가족회의에 대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볼 텐데 문제 해결적 토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요. 부모님들이 반드시 규칙이다 생각하시고 숙지해 놓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동등한 발언권입니다. 엄마 아빠만 말하고 자녀들은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가불관계가 되고요. 관계 형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주적 부모님들은요. 동등한 발언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모두가 공평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네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이런 기분이 들었어 라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엄마가 그렇게 반응할 때 나는 이런 느낌들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토론에서는요. 반드시 합의된 결정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요. 합의된 결정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다 느낄지라도 그걸 자녀들과 공유해서 결정했다면 무조건 다음 모임 때까지는 유효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이것을 실천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 느껴도요. 내가 이건 미흡하다 느껴도요. 수용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강이나 복지, 생존에 문제가 걸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결정하도록 가져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적 토론에는요, 정답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정답을 가지고 접근해서 강요하는 형태로 가고 나면요, 더 이상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동등한 느낌을 이야기하며 합의된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가야 한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보다 한 걸음 먼저 생각해서 제시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요, 너 잘했어 못했어? 너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걸 물어볼까요? 잘했으면 칭찬하고 못한 것은 혼내기 위한 걸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인생의 절반이 혼나는 게 되거든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잘못했다고 느낄 때거든요. 제인 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를 좀 더 낫게 만들려면 먼저 아이가 나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우리는 자녀들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화내고 분노한 다음에 수정하고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작 그 부모님들은 과연 자녀들을 칭찬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얼마나 큰 힘을 쏟고 있는 걸까요? 왜 자녀들은 잘했어, 잘못했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판단되고 평가된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 좋은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냐? 제인 앨슨의 말은요, 우리들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 우리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이야기를 자녀에게 하셨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요. 어쩌면 우리도 자녀가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교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무엇을 소거하실까 고민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 자녀를 질책하고 화내고 뭐라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내심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라볼 때 수용하고 품어주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수정해 갈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잘했어 잘못했어를 물어보며 평가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기보다 도리어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우리의 양육 방식에 대해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날 건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